네, 지난 40년간은 뭐 경기가 여러 차례 순환했지만 경기 확장기에도 물가나 금리가 안정될 정도로 상당히 그 추세적으로 약간의 출렁거림은 있었지만 물가가 계속 저점을 낮추고 금리도 계속 저점을 갱신하는, 그래서 80년대 초반에 20%대의 금리가 최근 팬데믹 때지만 거의 0%대까지 내려올 정도로 2000bp, 200%포인트가 내려오는 대장정이었습니다. 이제 이게 조금 마무리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제로 금리 시절 혹은 저물가 저금리 시대에서 저는 중물가 중금리 시대로 이제 진입하는 그런 변곡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이제 초저금리 시대가 끝났다면 사실 이지머니 시대는 끝났다라는 얘기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지머니라는 것은 누구나 필요하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의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능력이 안 되는 경제 주체들도 돈을 일단 빌리면 뭔가를 굴려서 뭔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좀비 기업이 얼마든지 생존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돈을 빌려서 조금 자산 시장에서 투기적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시대에서 이제는 이제 돈값이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쉽게 돈이 이렇게 눈먼 돈들을 쉽게 빌릴 수 있는 시대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일단 좀 그 혁신 성장에서 조금 뒤처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반도체라든지 ICT 강국이긴 합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이번 경기 사이클이 조금 긴 호흡에서는 저는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기의 지금 시작 부분, 거의 도입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한 2010년부터 시작된 콘트라티에프 파동의 이제 육순환에 해당되고, 이게 한 뭐 2050년이나 좀 길면 한 2070년까지 이제 전개되는 4차 산업혁명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혁신 기업들이 조금 부족하다. 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혁신 기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개인 입장에서도 조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금리가 제로금리 시대는 이제 다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좋은 쪽도 있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자산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히나 이제 자산 규모가 조금 있거나 혹은 연금 소득자, 조금 연세가 많으신 시니어 분들 입장에서는 제로금리 시대에는 자산 운용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희소식은 금리가 높게 형성되면 국채 금리가 한 4%만 돼도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정부나 미국 정부가 망할 리는 없잖아요. 특히 미국 국채는 망할 리는 없기 때문에 디폴트 확률이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측면에서 채권 투자 비중을 높여서 운영하다 보면 굉장히 그 자산 관리가 편하신, 과거에는 제로금리 때는 되게 불편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제로금리에 차입을 해서 뭔가를 위험을 떠나야 됐는데 이제는 그냥 안전한 국채를 일정 비중만 갖고 계셔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도 이제 유동성이 그렇게 크게 회수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유동성 포퓰리즘이 완전히 사그라들진 않을 것 같다. 기회가 있으면이라는 얘기는 경기가 조금만 안 좋아지면, 혹은 뭐 미국도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돈 쓰기 좋아하는 정부는 또 뭐 자기 집권 때 또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재정도 풀고 또 중앙은행을 압박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다시 또 금리를 내리고 굉장히 경기를 부양할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2008년부터 지난 2023년까지 15년간 풀린 총통화가 미국의 총통화의 40% 넘게가
팬데믹 때 2년 만에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최근에 올수록 밀도 있게 풀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올해나 내년도 또 후년도 이렇게 계속 돈이 풀리면 통화도 풀리고 또 재정도 풀리고 이러면 이 유동성은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번째 희소식은 위험자산 시장이 잘 죽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죽을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심심하면 버블을 일으키고, 과열을 넘어서 버블을 일으키고, 이런 상황이 투자자들로서는 되게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설레는, 그러니까 뭐 먹을 게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통화량이 많이 풀릴수록 하이힐드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의 변동성은 높아지거든요. 그런 위험자산의 변동성이 돈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높을수록 추세적으로는 올라가는데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 그럴 위험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포모, 조금 시장 분위기에 조금 휩쓸려서 매매할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주식에서 계속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높은 변동성이 노출돼 있다라는 거고요. 미국 주식을 일정 비중 투자하시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고요. 가능하시다면 뭐 주식 자산을 뭐 한 100으로 봤을 때 한 5대 5 정도. 그래서 한국과 미국 주식 시장 주식을 뭐 균형되게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미국 주식의 단점도 있죠. 뭐 미국 주식이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또 정보도 우리가 좀 얻어내기가 어렵고 상당히 좀 개념적인 투자에 가깝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테일을 잘 모르잖아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접근성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 종목을 고르시기 어렵다면 뭐 마땅히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의 꾸러미 ETF 주식 연계증권을 사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무조건 대장이지만 앞으로 또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엔비디아가 계속 GPU 시장에서는 1위를 차지하더라도 주가 측면에서는 또 꼭 반드시 1위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주가랑 또 산업은 다른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도 ETF는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위험을 최소화하고 전체적인 추세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상품이 아닌가 싶고요. 내지는 뭐 고령화 시대가 앞으로 계속 올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혁신적인 제약 바이오 이런 쪽 또 블록버스터 예를 들어서 치매라든지 비만 이런 쪽은 뭐 지금 고령화 시대의 좀 핵심 테마고요.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뭐 치료제가 있다면 그런 것도 이제 블록버스터일 거고요. 마땅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전 세계 고령화가 2050년까지 한 7억 명 정도가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거든요. 미국 인구의 2배 정도가. 그러니까 뭐 돈 있는 사람들은 뭐 돈 있는 시니어들은 어쨌든 그런 데 소비를 아끼지 않을 거고요. 그런 쪽의 테마라든지 내지는 로봇 같은 경우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뭐 우주 항공 그리고 전 세계가 또 분업 질서가 변하면서 약간 갈등 구조로 가고 있고 또 탈분업화 시대로 가면서 미국과 중국의 좀 대결 구도가 좀 계속될 것 같거든요. 중국이 지금 미국 GDP의 실질 GDP 기준으로 66%입니다. 40%가 넘은 국가는 중국이 유일합니다. 독일도 못했던 거를 이제 중국이 지금 단일 국가로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주춤하지만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은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각국이 이제 국방 지출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국방재라든지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쪽 이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면 환경 뭐 탄소 제로 뭐 이런 테마 관련 그런 주식들은 어떤 주식이 됐든 그런 테마들은 앞으로 계속 뭐 5년, 10년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이렇게 좀 호흡을 길게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서학개미라고 표현이 되는 이제 미국 주식 투자 열풍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게 결코 틀린 선택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재작년에는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고 작년에는 떨어졌고 또 올해는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해 이제 약간 온탕렌탕 이렇게 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추세적으로는 미국 주식이 전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고 2013년 정도, 그러니까 지난 한 5년 정도로만 봐도 2013년을 100으로 봤을 때 나스닥은 5배 이상 올랐고요. 코스피는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게 코스피가 조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잘못된 거고 나스닥은 너무 고평가되어 있고 과열된 거냐.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장기간 주가가 추세를 보이는 거는 펀더멘탈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 5년간 미국 기업들을 보시면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부분이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차세대 이런 4차 산업에 헤게모니를 줄 수 있는 총알, 그러니까 캐시 현금을 많이 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M7 주식이 종목들이 대표적인 기업들이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M7이 무조건 간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도 이제 순서가 바뀌고 또 새로운 선수가 또 등극하고 또 몇 개는 탈락하고 뭐 이제 이러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나스닥이라는 혁신 성장 기업군이 코스피를 계속 이길 거라는 것은 저는 분명하다 사실이라고 좀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해, 두 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 3, 4년, 5, 6년 혹은 10년 이렇게 길게 봤을 때 저는 뭐 속된 말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물려도 혁신 성장 기업들에 가서 물리면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한국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정말 편하게 각국의 연금이라든지 국부펀드가 조금 바이앤 홀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나 현대차 정도 이렇게 몇 개 기업들로 한정돼 있고 그 이유가 시클리컬이라는 거죠. 경기 순환을 많이 타고요. 반도체마저도.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B2C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소비재 쪽에서 확고한 점유율을 가지면서 브랜드 파워가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익의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주주 환원율이 아직까지도 낮고요. 지금 밸류 프로그램이 지금 시동을 걸었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해요. 상법도 개정해야 되고 상속세도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바꿔야 되고요.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하고 주주 환원을 많이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법적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스닥의 기업들의 ROE는 지금 40%예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 순이익의 100%고요, 80%고 자기 자본이익률이 한 40%니까 PBR이 4.5배. 이 반면에 우리나라는 주주 환원율이 20, 30%고 자기 자본이익률이 10%인데 PBR이 1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 차이가.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밸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ROE가 높아져야만 자기 자본이익률이 높아지려면 이익이 많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이 앞서 질문하셨던 자칫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는 10년, 앞으로 10년간 기업들이 독보적인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오지 않으면 점점 뒤로 밀린다는 거죠. 수출이 경제를 주도하지 못하고 그 얘기는 코스피 기업이익이 정체권에 박스권에 갇힌다는 얘기고 아무리 밸류 프로그램을 해도 기업들의 이익이 뭔가 이렇게 그 박스권을 뚫고 위로 뚫고 나가지 못하면 그렇게 증가하지 못하면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질문하셨듯이 그냥 5대5 정도로 이렇게 장기 투자하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국 주식을 좀 크게 빠질 때마다 조금 모아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너무 높아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저도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좀 긴 호흡에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